네,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은 아니고요. 이것도 오늘 낙찰된 물건입니다. 이건 보시니까 성남지원 사건인데요. 2017 타경이지요. 2017 타경에 8144 해가지고 보시면은 공유물 분합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게 아마 본건에 보니까 28평형으로 조사됐어요. 28평형. 28평형인데 현재 매매 금액이 8억 5천만 원에, 그것도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 11월 달인가 하나 거래된 사건이 있다. 사례가 있어요. 8층에 해당되고, 근데 8억 5천만 원인데 7억 7천만 원이면 요즘 단지 뭡니까? 4억 원 대비해서 7억 7천이니까, 우와, 194%, 근데 200%다.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초짜입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요. 경매 사건 번호가 2017 타경이에요. 2017년도에 기입된 게 됐다니까요. 근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2018년도에 기일 잡혔다가 2022년 하니까 횟수를 건 4년 만에 말이죠. 이 4억 원이라는 금액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4년이란 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뛰어버린 거예요. 4억에서 8억 5천이니까 더블이냐, 더블. 응? 3년 반 정도 된다, 그죠? 오늘 보니까 16명이 응찰하셔가지고 7억 7,700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제가 나중에 우리 이 편에서 지분 경매 강의할 적에, 지분 경매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양반들 돈 벌었어요. 일단 먼저,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낙찰받았어요. 이 3분의 1 지분 낙찰받았습니다. 3분의 1 지분 낙찰받고 뭐 담보 이 가등기 설정한 상태에서 이 법인에서 이렇게 아마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을 임의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3분의 1 지분이니까 3분의 1에서는 이 사람들 배당받고 뭐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깐만요. 이걸 보고 이제 이분들이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 화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 낙찰이잖아요, 지분. 법인에서 1차 매각일 날 와, 지분도요. 1차 매각일 날 100% 넘어버린다니까요. 단독으로 확 들어가버린다니까요. 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 2천, 90만 원에 낙찰 받았네, 그죠? 이게 3분의 1 지분입니다. 3분의 1 지분인데. 여기서, 밑에 좀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또 보면요. 제가 하면 역경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역경매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역경매거든요. 근데 일단, 3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계산해 보십시다.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1억 2,090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았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803동이잖아요. 106동 803호. 106동 803호. 해가지고요. 보니까 이것도 106동 803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1억 2,080만 원인가요? 1억 2천, 90만 원. 이제 보고도 깜빡깜빡 1억 2천, 한 1억 2천만 원인데, 근데 보니까 7억 7,700이잖아요. 그죠? 7억 7,700만 원인데, 경매비용 한 700만 원 들어갔다 치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7억 7천원을 보자, 이죠? 곱하기 3분의 1, 이게 지분금액 간단해요. 7억 7천 곱하기 3분의 1 내버리니까, 2억 5천, 한 660만 원 정도. 2억 5,666만 6,666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 3년 반 전에 1억 2천여만 원, 1억 2,090만 원이죠? 9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배운다는 금액이 2억 5천이다. 거의 더블이잖아, 더블. 지분 경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배당표를 작성하고,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에, 이런, 전답이라든지 이런, 한마디로 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물건에 또 지분이 경매에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내가 자금력이 없으면은, 그런 물건을 이제 투자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크게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파트가 이제 주성이다. 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값 지가 올라가 버리네. 이러다 보니까 3년 반 만에 어쨌든 한 1억 얼마입니까? 1억 한 3천여만 원 정도의, 어쨌든 세전 1억 3천여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투자가 돈만 못 본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지금 뭐 강남에 아파트 20억 30억 하는데, 그거는 강남에 아파트 20억 30억 하다 지가 저 경매 투자가 1억 돈만 받냐고. 돈만 못 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실제 여러분들 말이지. 딱 투자해가지고 내 통장에 1억 딱 꽂히는 거 눈으로도 확인해봐요. 환장해버린다니까,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제가, 오늘 이게, 2월 21일 오늘이잖아요. 그죠? 오늘 낙찰된 사례에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보면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 타경인데요. 2020 타경에 695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1,000메가킬라 해가지고 1,000메가킬라 해가지고 125%에 뭐 낙찰받고 2021년 작년 4월 7일 날 대금 납부하고 끝내버렸는데 게 아마 125%에 쓴 걸로 밀어봐가지고 이 물건에 있어서 크게 어떤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요. 화면을 네, 됐습니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해가지고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1억 6천만 원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막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정액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액을 하셨는데 정액해서 확정일자 받은 게 2016년 6월 9일이잖아요. 11월 9일이죠. 2016년 11월 9일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2015년 9월 3일이니까 이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3천만 원. 따라서 이 물건의 박모 씨는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6천만 원인데 자기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1억 6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받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말이죠. 박모 씨라는 분이 이렇듯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3천만 원 정액합시다 할 때 전세금 정액해주면 안 돼요. 월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월세로 내가 얼마 줄게. 그러면 1억 6천에 뭐 예를 들어 뭐 30이다 뭐 40이다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 30만 원 40만 원 월세는 필요가 없고 요 보증금 전세금 이것만 가지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따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1억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액해 줬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근로자 이게 뭐 임금 채권에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뭐 밑에 있나? 여기 있네요. 보십시오.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대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2021년 4월 15일 날 해가지고 임금 채권자 채권 계산서 제출했죠. 그죠? 또 보니까 5월 12일 날 해가지고 임금 채권자 배당금 교부 신청서 제출했죠. 또 밑에 보니까 뻘건 글씨로 해가지고 임금 채권 우선 변제로 순순히 임차인은 배당 안 될 수 있으므로 아까 1억 6천만 원짜리 순순히 임차인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 채권 금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가? 그럼 좋습니다. 배당 요구 날짜, 배당 신청한 날짜가 2021년 4월 15일과 5월 12일입니다. 4월 15일, 5월 12일이에요. 4월 15일과 5월 12일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도 4월 달과 5월 달에 배당, 교부 청구했는데, 와, 배당 종기일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 30일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때다. 별표한 날짜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뭐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이건 아마 제가 지난 59강에서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채권일지라도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이거지. 제출 안 했어? 그럼 아웃 가. 그땐 뭐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 1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 전혀 배당 절차 참여도 안 되고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징징거릴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 어떤 경우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죠?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가압류, 압류, 이게 이게 국민연금일 겁니다. 가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이거 등기 안 돼 있어요. 봐가지고 아무런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등기 안 되기 때문에 압류 등기 안 되기 때문에 당신도 아웃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보셨습니다. 100% 넘게 1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죠? 1차 매각 기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응찰해가지고 125%에 낙찰받아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부담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조세 채권이든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그 사람들 어쨌든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특히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가지는데 단 뭐다?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라 이거지. 근데 조세 채권이든 임금 채권이든 간에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때 압류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요때까지 압류 등기를 했단 말이지. 압류. 조세 채권 압류 등기 했다 아니면 근로자 임금 채권 압류를 했다 하더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들은요,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의 채권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배당표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것 안 했어. 그러나서 요게 배당 종기일인데 배당 종기일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배당 종기일 이후에 해버렸어요. 완전히 꽝이야. 꽝 완전히 꽝입니다. 이때는 뭐다? 이 사람들은 설사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 조세 채권 우선 변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배당 안 해줘. 맞잖아요. 그죠? 압류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집행법원에서 몰라요. 조세 채권이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근로자 임금 채권이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하였는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그 법원에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이 사람한테 배당 요구를 하긴 했는데 언제 했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해버렸네. 아니, 꽝이지. 왜 그러냐, 이거.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해라.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경과됐다 이거지. 했어? 알았어. 받아는 줘요.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주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 내용이라도 제발 좀 똑바로 말이지 작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표시 안 해놔요. 몰라요. 분명히 아까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교부 청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단지 1억 9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해야겠다 이거지. 이런 쓸데없는 것만 표시해놓고 없어요. 해당사항 없대요. 왜 해당사항이 없냐고 봐가지고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일단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됐다. 참 답답한 게요. 조세 채권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법원에다 교부 청구돼 있다 그러면요, 이거 몇 글자 적어줘라 이게 비권 안에다가 왜 안 적었냐고. 참 답답해가지고. 그게 내부 규정인지 모르겠네.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그런 거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원 내부 규정이 있다 그러면요, 근데 일부 다른 법원에서는 그거 다 표시해주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법원은 뭡니까? 내부 규정에 보니까 표시하라는 그 규정이 있고, 다른 법원은 표시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일들 똑바로 다 해야 돼. 지돈 가지고 지가 이런 예를 들어 근로자 임금 채권에다 또 조세 채권에다 있는 물건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입찰했는데 니 들어가서 한번 입찰해봐라. 그 사람들 죽어도 입찰 안 들어가요. 깜깜이 투자인데 어떻게 입찰 들어갑니까? 입찰 들어갈 수가 없지. 그죠? 제 혼자서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제 혼자서 감 질러봤자 목만 아프다니까. 물 한 잔 마실게요. 목만 아프니까 물 한 잔 마셔야죠. 요거 하나 있고요. 또 잠깐만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이게 경매 진행 중일 겁니다. 2021 타경에 6259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네요. 이거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6,700짜리가 1,6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와, 이게 많이 떨어졌다. 야, 이거 한번 입찰 들어가 볼까? 단지 이게 최저 가격 이거 보고
입맛 하시면은, 근데 그 사람 완전히 초짜네, 초짜. 어? 그죠? 초빙. 경린이라니까. 경매 유아원에 다녀서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런 물건은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첫째,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2020년 11월 27일자 가압류가, 여기 보시면은, 이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임차인 박모 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전입신 거 하셨잖아요.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이번 또 배당 요구까지 하셨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0월 12일인데, 그 전에 8월 4일날 배당 요구 했잖아요. 배당 요구의 효력은 있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인데 밑에 보니까 뭐 압류가 뭐 들어와 있고, 뭐 압류가 대전지방 뭐 세무서인가요? 하여튼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일단 입찰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입니다. 요 8천만 원인데 이 물건의 일자 감정가 얼마입니까? 6,700이죠. 그럼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이게 경매 물건에서 보면 쓰레기 물건 많아요. 쓰레기 물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싸다는 맛, 싼 맛이 그냥, 아까도 오늘 낙찰된 물건 하나, 경매 물건 검색을 해보니까요. 빌라인데, 지방에 있는 빌라인데 500만 원에 낙찰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 보면 500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방법은 하나잖아요. 두 개다, 두 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보증금 준다? 아니면 또 안 준다? 딱 둘 중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만약에 1억을 인수해야 된다면요, 안 준다? 안 주고 다시 경매는 날린다? 그거 해가지고 돈 안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물론 그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인데 1차 감정은 6,700만 원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아까 압류 등기 돼 있는데, 압류 등기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당해세다 그러면 당해세, 물론 이제 이건 같은 경우 지금 당해세나 일반 조세가 세금이 또 먼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입찰 참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현재 또 진행 중인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임금 채권 마치고 조세 채권 말씀드릴게요. 2020 타경입니다. 대구 서부 지원입니다. 38,256호. 대구 광역시 서구 중리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2월 22일이면, 내일이다, 그죠? 내일이 매각기일인데, 내일이 매각기일인데,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일단 이 물건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막 압류, 이게 국민연금 관리, 연금 그게요. 이게 국민연금 신경 쓰지 말아요. 어이구, 건짠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압류일자라도요, 이 사람들 본안 소송에서 강제징용 신청한다 하면 이거 최우선 면제권 가집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잖아요. 조속제야지. 근데 가압류 청구액이 7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7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청구액에서 700만 원 됐으니까 이 경매가 되었을 때 700만 원 아닙니다. 7천만 원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다. 몰라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신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눈으로 보이는 금액이 700만 원이니까 이거 조속 지혈이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니까 이 국자도 이것도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아요. 이거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990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끼익 해봤자 2천만 원이 안 되거든.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물건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사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돼가지고는요, 싹싹싹 정리하는 게 그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시라니까.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용량 무제한이잖아요.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저쪽에 틱틱거리고 이야기 안 해주면 알았다고 하면서
반말로 해버려요. 뭐, 열받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보니까 좀, 거기는 근로복지공단은 아닌데 일반 금융기관인데 말이죠. 그 담당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래저래 뭐, 임차인이 뭐지, 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개인정보 무슨 보호법에 의해서 얘기 못 해주겠니. 지랄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거 참 깝깝한 채권 관리자에 봐가지고. 그러한 걸 임차인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이제 조금 무서워가지고, 입찰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거 이야기해 주는 게 무슨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화해 보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니면 찔러나 보는 거지. 아니면 말고 일단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또 조세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다 손치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말아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소유자는 임차인 아니죠. 신경 쓰지 말아요. 소유자 이 사람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인도명의 대상이에요.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아이고 임차인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야.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걔도 역시 마찬가지 인도명령 대상이잖아요. 그죠? 나가. 그럼 신경 쓰지 말아요. 낙찰자한테 전혀 잭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시니까 전부 다 소멸 다 소멸 그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등기부상 모든 권리 다 끝나버려. 얘네들 채권에 다 받든 못 받든 다 없어져 버려. 또 두 번째 보니까 아이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서 점유라고 있잖아요. 그죠? 점유하고 이 사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없잖아요. 없어 끝나는 거야. 또 하나 보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게도 역시 마찬가지 경무에서 말하는 낙찰자 대금을 납부하면은 이로써 이 사람 빠이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요리하였을 적엔 우리가 신경을 쓰시고, 그죠? 만약에 없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현재 이것도 진행 중인데, 인천 사건입니다. 인천 2019 타경에 14,5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소재하는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2월 24일 날에 이제 1차 매각기일이잖아요. 신건입니다. 신건인데, 여기다 보니까, 임차인이 없으면 일단 신경 쓰지 마요. 부담 없어. 임차인이 없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일라면 아마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예. 발급받아 보시는, 아이고, 등기부 보니까 이게 낙찰받고 나면 말이죠. 이게 말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내가 직접 내 자금이 돼가지고 법원에다 나홀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하나 말소하는데 말소 등록세하고 교육세가 얼마인가요? 전체 합쳐 3,600원인가요?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 내가 대출을 뽑는다 하면 그 대출 해주는 그 기관에서 정하는 법무사가 나와서 이게 수익권 이전 촉탁해 주거든요. 그때 이게 말소 한 건당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내지 3만 원 이렇게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와 참 많잖아요. 그죠? 많아도 괜찮아. 봐가지고. 일단 낙찰받아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뭐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거 알았어. 그때 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임금 채권 아니라 그 근로자 임금 채권에 할아버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관계없어 나하고는. 근로자 임금 채권 100억인데 말이지. 경매 결과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99억 9천만 원은 뭘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조세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런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잠깐만 이거 메모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말이죠. 조세채권 해가지고 조세채권에 대해서 이거 한 법정기일 어쩌고저쩌고 이제 표시된 거 있어요. 그걸 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3 타경입니다. 2013 타경에 7809 7809 해가지고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또 기일 현황란을 보시게 되면요. 화려하지요.
아주 막 그냥 막 화려하잖아요. 크게 표시해가지고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불허가 뭐 또 법원에 가서 불허가 신청했겠죠.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죠? 제가 맨날 그런 표현하죠. 이거 만약에 불허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그 음하게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제발 아쉬운 소리 하고 살지 마십시다. 떳떳하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또 보니 또 불허가 했네. 근데 보니까 이거 또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직전기일 날 문모 씨라는 사람이 6,119만 9,900 딱 구자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죠? 6,119만 9,990원을 썼는데 이 양반은 또 이분도 구자를 좋아하시네. 더 써버렸네. 6,700 그냥 99만 9,990원 대금 납부 안 해버리네. 뭐야 이거. 뭐 입찰 보증금 해왔죠. 뭐 이 금액이 10%인 얼마입니까? 370만 원이니 372만 4천 원이죠, 그죠? 뭐 껌값이잖아요. 예. 뭐 소주 한 잔 먹은 셈 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그러나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치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꼬라지를 못 받습니다. 단돈 1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발 떨 땐 떨어야 돼요. 372만 4천 원이니까 땅 봐봐요. 10원짜리 한 장 나오는가. 예? 근데 푹 날려버리는 거야, 봐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전에 이 양반이 6,1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양반의 입장 봐가지고 이 금액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입찰 가격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또 보십시오. 이게 이 날짜 최저 가격이 3,724만 원인데 3,724만 원 바로 직전 가격 5,320만 원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게 써버리네.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떠한 기준에서 입찰 금액을 막 써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에 보니까 3,724만 원인데 누가 4,500여만 원에 이게 뭐 이상하게 전부 다 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4,539만 9,990원. 결국 이제 구자를 집어넣으니까 낙찰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받았는데, 여기, 요건 조세 채권이거든요. 조세 채권 관련해가지고, 여기 뭐, 대항력, 아이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봅시다. 경매정보지를 딱 봅니다. 어머야, 대항력 있는 편이 있잖아요. 와. 있어요, 당. 여기 보면은 전세권자 박모 씨가 있는데, 이 전세권의 소멸 기준, 요런 경우는 전세권의 소멸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권자 본인이 이 본건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했거든요. 여기 자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자 박모 씨가 임의경매해서 박모 씨거든요. 자기 전세금 설정금 3,500만 원인데 나의 전세금 3,500만 원 돌리도. 이렇듯 전세권자가 본인이 전세권 설정한 전세 목적물을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때는 전세권이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화됩니다. 소멸 기준 권리는 아니고 소멸 기준 권리화됩니다. 예. 소멸 기준 권리화되면은 본인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데 또 이렇게 잠깐 올라가 보죠. 이것도 참 이게 제가 전세관 할 말 많아요. 여기 또 대항력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에 뭐냐 대항력 없어요. 근데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은 이것도 아직 살아 있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2편에 가가지고 전세권 방송할 적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2007년 3월 12일 날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이번 2007년 3월 12일 날 전세권했어요. 2008만 212 결정에는 대항력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걸로 나와 있고, 현재 경매 실무에서도 보면 대항력 있는 걸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왜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왜 했느냐,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이건 또 이런 내용이 2010마 900 결정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요 2008마 212하고 2010마 900 결정은 색깔이 조금 틀려요. 색깔이 조금 틀린데, 이게 법원에서 이걸 같게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참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보니까, 봐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이게 대항력이 있다 치자 이거죠. 이것도 한번 싸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압류, 이 건자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있죠. 압류가 두두두둑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같기도 하고, 요거 안산세무서, 같기도 하니, 일단 이거죠. 요건 잠깐 등기부등본 볼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제가 요거 말고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릴 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늘 조금 오버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보시게 되면은, 압류 등기가, 근로복지에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압류 있죠, 그죠? 또,
압류가 안산 세무서잖아요. 그죠? 야, 이게 국민 건강, 이게 개무시합시다. 이게 몰라도 돼. 이게 배당순위 맨 끝순위입니다. 끝사랑이 아니라 끝순위 맨 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압류가 보니까 아이고 압류가 많이 있네요. 보세요. 이 보면은 압류해가지고 안산시 상록구, 압류해가지고 고양시 일산 동구, 압류해가지고 고양 세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봐. 이게 당에서 이제 일반 조서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걸 그 매각 물건 명세상에 이걸 표시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 소위 어떻게 보면 이게 깜깜이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 안 들어갑니다. 괜히 이런 거 낙찰 받아가지고 골머리 썩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안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뭐 압류가 또 뭐 있어요. 아이고 안산시에서도 압류 돌았네. 안산시에서 압류 많이 들어왔어요. 또 밑에 보니까 또 있잖아요. 보십시오. 압류해가지고 고양시 압류해가지고 또 안산시. 아이고 뭐 이렇게 압류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되겠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쨌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건 안산 지원이거든요. 안산 지원인데 안산 지원에 계신 경매 회장님들한테는 표창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표시해놔야 돼요. 보십시오. 법정기일이 요건 이제 화면에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요. 그럼 내가 해가지고 법정기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잖아요. 법정기일이 2006년 8월 31일, 2006년 12월 31일인 안산세무서에서 교부 청구한, 그죠?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교부 청구한 조세, 얼마입니까? 2억 2천이죠? 2억 2천 여만 원 있음. 안산세무서만 하더라도 말이지, 그냥. 2억 2천만 원이. 근데 이게 법정기일이네? 법정기일이 뭡니까? 봐가지고. 이게 일반 조세잖아요. 그죠? 당해서는 당해서 우선 원칙인데 법정기일이라는 게 일반 조사란 말이죠. 일반 조사인데 어쨌든 2006년 8월 31일하고 2006년 12월 31일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니까 그것도 보니 2억 2천만 원입니다. 2006년 8월 달과 2006년 12월 달이에요. 이거 다시 경매정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 8월 달과 보세요. 얘요. 이 보시게 되면요. 2006년 8월 달과 2006년 10월 7월 달인가요? 근데 임차인 박모 씨 이번에 대학력 있다 치고요. 2007년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억 2천만 원이라고 그러네? 얘네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 이런 땡 한 번도 배당 못 받아요. 3,500만 원. 그럼 결국 뭐다? 이 3,500만 원은 누가 물어주는데 낙찰장 물어준다는 것이지요. 낙찰장 물어주기 때문에 3,5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70만 원 쓰고 나서 막 어머야 7천 벌어서 3,500억이면 1억이 넘으니까 가서 이제 담당 경매회장 바지가랑이 보여잡고 막 살려달라고 생 난리 부르스를 쳤겠지요. 우리 경매 바닥에서 경매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난리 부르스 치면 안 됩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6,100만 원 써버렸네. 여기다 3,500 하게 되면 엄마야 건 1억 가까이 되니까 또 이제 이분들 불어가야 돼서 제가 문건 처리 내역을 잠깐 볼게요. 근데 이분은 또 왜 6,700 썼냔 말이지. 그래, 아이고,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야. 4,500이다. 4,500만 원에다가 3,5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냐, 8천만 원이죠. 이게 요건에 1차 감정가 7,600인데 8,000인데 8천만 원에 전체 투입 금액인데 보니까 이게 가격 시점이 2013년도 4월 19일이고 낙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5년 1월 달이고 대금 납부가 2015년 2월 달이니까 그거는 2년 전의 가격이잖아요. 2년 전의 가격이 7,600만 원인데 이걸 8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2년 사이에 값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산출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달과 2014년 9월 달 2014년이죠. 2014년 5월 달과 있잖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보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매각 이거 대장님 날 좀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짓걸 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네요. 잠깐만요. 화면을 또 조정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이거 매각 불허가 결정 사유가 안 됩니다. 입찰자 지가 말이지 입찰 가격 작성을 잘못했다. 이거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돼. 이거 대법원 결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불허가 결정 내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의 채권자 입장이라면요, 이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불허가 신청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저는 그 법원에다가요, 제가 채권자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하면요,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을 걸어야 돼. 그런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하잖아요, 그죠? 공탁금 안 겁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무슨 소리 하냐, 낙찰자 저 사람이 금액을 잘못 써가지고 한 것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말이지. 매각 불허가를 매각 허가로 돌려라. 법원에서는 잭소리 못하고 허가 결정해줘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대금 납부 못한단 말이죠. 대금 납부 못하면 이 날짜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입찰 보증금 10% 이거 몰수당한다. 몰수당한 금액은 뭐다 이게? 낙찰자가 즉 몰수당했다 그러면 채권자들, 그 당해 경매 사건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돼버린다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부터 단돈 얼마라도 좀 더 많은 어떤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물건의 채권자들 보니까 좀 그냥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 채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낙찰자들이 이제 2번에 걸쳐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했습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 그나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안산세무서에서 법정기일이 언제라. 근데 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보다 빠르단 말이죠. 근데 2억 2천만 원 있다라고 분명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7천만 원 부각해보고 6,100만 원 부각해보고 6,700만 원 부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이런 사실 자체가 표시가 안 돼 있다더라. 그럼 과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깜깜이 투자다, 깜깜이 투자. 그래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 2건에 대해서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례 준비한 것도 많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많아요. 깜깜이 투자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2편 가면요 관련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생생경매 122페이지 나와 있는 근로복지공단 압류인데요. 압류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 순순히 전세권이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이 사람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설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우선 면제로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면은 때로는 낙찰자가 낭패를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도 두 번째 사례다 보면요, 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의 건점 보여도 우리는 진짜 화들짝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밑에 또 가압류에서 또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도 압류도 근로복지공단 딱 들어왔다 그러면 조심하시라는 것이죠. 또 근데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없어, 조심하지 마요. 근데 보니까 이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쨌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18일에 전세권 등기했는데 이 전입이 10월 10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이게 4천만 원이니까 뭐 어떤 최우선 면제 대상에 의해서 배당받고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또 언제입니까? 2월 23일인가요? 수요일 날에는 생생경매 126페이지 보면 대위변제,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변제가 있습니다. 예. 대위변제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지도 않은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